시댁의 첫 인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님 댁에서 어머님과 형님 부부를 뵙기로 했는데 긴장도 되고 마음이 조마조마하더군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첫 인사 자리라면 웃으면서 인사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집 거실 공기는 상당히 무겁고 싸늘하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왜 이렇게 살벌하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시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제가 신신당부했잖아요. 예비동서 인사 오는 날인데 집 좀 치워놓으라고요. 거실이라도 좀 깨끗하게 정리하셨어야죠. 아휴, 창틀에 먼지 앉은 거 좀 봐. 내가 어제 닦는다고 닦았는데 덜 닦였나 보다. 참 어머님답네요. 뭐든 대충대충. 어머님은 하는 일마다 대충대충. 아주 대충 전문이셔.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애미니까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그놈의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귀 따가워 죽겠어요. 저도 정말 지쳐요. 내일 모레 팔순이신 분이 하나라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으셔야죠. 이런 것까지 제가 지적해야 해요, 어머니? 다음엔 정말 조심할게. 눈이 잘 안 보여서 닦는다고 닦았는데 깨끗하게 안 된 모양이네. 맨날 다시는 안 그런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면서 평생 똑같으니 원 안 보인다고요? 어머니는 그 눈이 문제가 아니라 귀가 문제예요, 귀가. 어머니, 내 말이 안 들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어머니 내 말 안 들으시잖아요. 귀가 안 들리시면 보청기를 끼세요. 네? 내가 얼른 창틀 다시 닦을 테니까 이제 그만 마음 풀고 좀 앉아라. 제가 지금 편히 앉아서 쉬게 생겼어요? 그리고 옷차림은 또 그게 뭐예요? 동서될 사람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아무리 집에서 보기를 써도 좀 단정하게 입으셔야죠. 나는 그냥 집에서 만나니까 편하게 입는 게 나을 줄 알았지. 어머님은 하여튼 사람 속 터지게 하는데 선수야, 선수. 형님이 어머님한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가 딸같이 편하고 격이 없이 지내는 사이라 하더라도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죠. 보는 제가 다 민망하고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아주버님의 태도였습니다. 자기 부인이 자기 엄마에게 저렇게 막말을 쏟아내는데도 아주버님은 그저 옆에 앉아서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기 부인을 뜯어말려도 시원찮을 판에 어쩜 저리 무심하게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익숙하다는 듯, 아니면 애초에 어떤 감정이나 개입조차 포기한 듯한 모습이랄까요? 그냥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아주버님의 모습이 오히려 형님의 날선말보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제 남편은 옆에서 제가 느끼기에도 얼굴이 점점 붉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더라고요. 눈앞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끝내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다 답답해서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괜히 끼어드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날은 제가 참았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형님의 그런 모습은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어머님만 보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말끝마다 비아냥을 섞어대는 게 일상이었어요. 뭐랄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 마냥 어머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시비 걸고 타박하고 화내는 게 일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초복인 거 아세요? 다른 집은 엄마가 삼계탕에서 자식들 챙긴다고 바쁘다던데. 내가
요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요 며칠 시장에 안 나갔더니 초복인 걸 깜빡했네. 그러시겠죠. 깜빡하셨겠죠. 우리 어머님은 항상 핑계가 있으시니까. 내가 중복이랑 말복 때 꼭 삼계탕 끓여줄게. 인삼도 넣고 정성스럽게 끓여줄 테니까 너무 서운해 말아라. 아우, 됐어요. 괜히 그거 해주고 생색내실 거면 하지 마세요. 아니야, 너 좋아하는 녹두도 넣고 찹쌀도 넣고 맛있게 끓여줄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곧 여든을 바라보는 어머님에게 초복날 삼계탕을 안 끓여줬다고 저런 식으로 쏘아붙이는 게 정상일까요? 다른 집이라면 자식들이 오히려 어머님께 삼계탕을 대접하면서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기원했을 텐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머님이 자식들을 챙겨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하지 않은 잘못까지 들춰내 죄인처럼 만들고 형님은 그걸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 무안주는 게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형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다 같이 나가서 먹어요. 밖에서 먹으면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좋잖아요. 밖에서 사 먹는 음식 못 믿겠어. 어떻게 만든 줄 알고. 어머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괜히 시장 가서 생닭 무겁게 사오고 그런 고생하시는 것보다 모시고 나가서 시원한 데서 드시는 게 훨씬 낫죠. 날도 이렇게 더운데 삼계탕 끓이면 집안이 찜질방 될걸요? 요새 삼계탕 한 그릇에 돈이 얼만데 닭 사다가 끓이면 얼마 안 해. 에이, 형님,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쓸게요. 마침 이번에 성과급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연세가 내일 모레 80이에요. 어머님이 자식들 삼계탕 끓일 나이는 지났죠. 자식들이 어머님한테 삼계탕 정성껏 끓여서 갖다 바쳐도 시원찮은데. 제가 나서서 형님의 기세를 조금 꺾어내자 어머님의 표정에는 확연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갈피를 잃은 듯 두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간신히 숨을 토해내듯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답답함이 잠시나마 터져나온 듯한 해방감이 묻어 있었죠. 마치 무거운 돌덩이에 짓눌려 있던 어깨가 아주 잠깐이나마 자유로워진 듯 겨우 숨통이 트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이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더 이상 어머님이 홀로 숨죽여 지내시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반드시 어머님의 편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려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 집안의 일원이 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늘처럼 마음 아픈 상황은 앞으로도 분명 반복될 테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적어도 제 눈앞에서만큼은 다시는 억울하게 죄인 취급당하며 마음 아파하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까 정말 고마웠어. 당신 아니었으면 어머니 또 그냥 형수님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욕만 왕창 먹었을 거야. 당연히 할 말을 한 것뿐이야. 근데 큰형님은 왜 저렇게 어머님한테 막 하시는 거야? 형님 성격이 그닥 좋아 보이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성격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 심하던데? 그게 사실은 예전에 그럴 일이 좀 있었어. 형수님이 그걸로 어머님한테 쌓인 게 좀 많아서. 옛날 일? 무슨 일인데? 뭐 좋은 일이라고. 이미 지나간 건데. 그리고 내가 그걸 말하기는 좀 그래.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거야. 남편이 예전에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순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나 고부 갈등으로 치부하기에는 형님의 태도가 너무나 날카로웠고 아주버님의 침묵은 더욱 복잡한 사연을 짐작하게 했으니까요.
저는 어렴풋이 이 집안 전체를 짓누르는 오래된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다시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밥을 먹나 싶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기도 하고 흔히들 그렇듯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화제에 올랐어요. 물가가 너무 올랐다. 전셋값이 미쳤다. 아파트값이 끝도 없이 뛴다는 등 저녁 식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시시콜콜한 경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잠시 화제가 끊긴 틈을 타 아주버님이 무심코 저희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나저나 니네 신혼집 그 아파트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 아주버님의 그 한마디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불씨가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동네가 전체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것 같던데 재개발이다 뭐다 이야기도 많고 그때 그 아파트 잘 산 것 같다. 그때 그거 산다고 했을 때 거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뭐 운이 좋았죠 형님. 그냥 결혼하니까 집이 필요해서 산 건데 얼떨결에 이렇게 값이 오른 건 다행이긴 합니다. 솔직히 저희도 그냥 전세 알아보다가 매매 쪽으로 마음 돌린 거였는데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아니라 안목이 좋은 거지. 재수 씨가 부동산 복이 있으신가 봅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은 그 뒤로 자기들끼리 집 근처 교통 이야기며 요즘 직장 분위기 같은 소소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대화 속에는 형님의 심기를 자극하는 치명적인 불씨가 숨어 있었고 그것은 결국 예상했던 대로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당신은 이럴 때 보면 속이 없는 사람 같아. 여보, 우리는 결혼할 때 전세 얻었어.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우리도 아파트 살 수 있었다고. 그랬으면 지금쯤 몇 배는 올랐겠지? 그 망할 놈의 땅만 안 샀어도 우리도 아파트 살 수 있었다고. 그럼 지금쯤 우리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아파트 가지고 있다고 어깨 펴고 살고 있을 거라고. 나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형님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방 안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가던 웃음소리며 소소한 대화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형님의 매서운 목소리만이 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 끝에는 감출 수 없는 분노와 오래 묵은 원망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고 그 화살은 곧장 시어머님을 향해 꽂혔습니다. 시어머님은 또다시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채 접시만 매만지고 계셨고 방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남편이 전에 흘리듯 말했던 옛날 일이라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평범한 대화 하나에도 이렇게까지 감정이 격앙되는 걸 보면 형님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와 원망이 얼마나 오래되고 깊은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님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네요.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때 어머님이 그 쓸모없는 땅만 안 샀어도 아무리 부동산을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하세요? 사기를 당할 거면 어머님 혼자 당하시지. 왜 멀쩡한 아들까지 팔다리 묶어서 끌어들이셨냐고요. 어머님만 아니었음 우리도 부동산으로 한몫 단단히 챙겨서 좀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내가 괜히 욕심부려서 니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에요? 남편에게 들은 시어머님은 절약의 달인이십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셨고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는 것조차 미루셨고 남들은 몇 년마다 바꾸는 가전제품도 고장날 때까지 아니 고쳐서라도 몇십 년씩 사용하실 정도로 아끼고 아끼셨답니다. 그렇게 당신의 모든 시간을 아껴 모으고 모아둔 돈이 1억 원 남짓되었고요.
당시 아주버님은 직장에 다니면서 본인 쓸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고스란히 어머님께 맡겼고, 어머님은 그 돈을 당신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적금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두셨고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자 아주버님 돈도 어느새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가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의 1억 원에 시어머님의 평생 쌈짓돈 1억 원을 더해 총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모은 돈은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 새 삶을 시작할 귀한 종잣돈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이 돈으로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꼭 장만해주고 싶으셨지만 2억으로는 당시 좋은 동네에 만족할 만한 크기의 아파트를 마련하기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큰아들 신혼집 마련에 대한 절박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것이 지인의 달콤한 투자 이야기였습니다. 언니 아들 월급 모은 것도 있고 언니도 평생 모아둔 쌈짓돈 좀 있지? 얼마나 모았어? 뭐 그렇게 많지 않아. 2억 정도? 아유, 이 언니는 진짜 이럴 때 보면 맹추야, 맹추. 은행에 돈 꼬박꼬박 입금한들 이자가 몇 푼이나 붙겠어? 요새 2억으로 서울 변두리 아파트밖에 못 사. 부동산으로 돈을 좀 뻥튀기 해서 그걸로 아들 결혼할 때 좋은 동네 아파트 사줘야지. 언니, 내가 언니를 아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나 아는 사람이 이번에 이민 간다고 가지고 있는 땅 금매로 싸게 내놨거든. 거기가 엄청 오를 지역이야. 내가 돈 있었으면 당장 샀을 거야. 언니, 이 땅 사. 이거 사서 큰아들 결혼한다고 하면 그때 팔아. 그럼 그 돈으로 아파트, 아니다, 빌딩도 살 수 있어. 땅? 난 땅은 통 몰라. 그냥 계속 적금 드는 게 제일 편하고 마음이 놓여. 괜히 부동산 덜컥 샀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어머어머, 이 언니 말하는 거 좀 봐. 언니가 평생 저축만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애들도 언니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불리라고. 언니, 내가 언니랑 한두 해 본 사이도 아니고 내가 언니를 엄청 아끼니까 이런 정보도 주는 거라고. 내가 언니한테 위험한 걸 권하겠어? 망하는 걸 사라고 하겠어? 난 언니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내 말 믿고 이 땅 사. 언니 이거 지금 안 사면 진짜 두고두고 후회한다? 정말 그렇게 좋은 땅이야? 엄청 오를 땅이냐고. 정말 네 말대로만 되면 아들 결혼할 때 집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언니 나 믿어봐. 이 땅만 사면 큰아들 결혼할 때 집 걱정은 아예 끝이야. 봐라, 나중에 아들 며느리가 언니한테 평생 고마워할걸?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좋은 땅인 게 맞겠지. 시어머님은 결국 큰아들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지인의 말을 믿고 그 땅을 사셨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 모은 돈과 아들이 성실하게 모은 종잣돈까지 못해 아들의 앞날을 환하게 열어주겠다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간절함이 결국 모든 것에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덜컥 계약을 맺어버린 땅은 알고 보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보전 그린벨트였습니다. 도로조차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땅이었고 심지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산 사기나 다름없는 거래였죠. 시어머님이 산 그 땅은 시간이 흘러도 기대했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매년 꼬박꼬박 세금만 나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님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소중한 돈 2억 원은 고스란히 그 땅에 묶여버린 뒤였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어머님이 땅을 사고 나서 얼마 후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바로 집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몇 년 동안 알뜰살뜰 모아둔 돈도, 시어머님이 아들의 앞날에 보태주려 평생 모아둔 돈도 이미 모두 그린벨트 땅에 묶여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형님 부부는 아파트를 사지 못하고 전세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님 도움을 받아 번듯하게 신혼집을 장만한다는데 형님은 그마저도 못하게 되니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시어머님은 자식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현재 시어머님이 살고 계신 이 집을 아주버님 앞으로 증여해주고 명의를 바꿔주었습니다. 어떻게든 보상하려고 노력하신 거죠. 그러나 형님의 마음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장난목 아니냐며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을 증여받은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장 팔 수도 없는 집은 형님에게 큰 의미가 없었던 거죠. 어머님 살아계신 동안은 그 집을 처분하지 못하니 이름만 내 것인 재산이라며 불만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큰아들의 결혼 자금을 그린벨트 땅을 사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른 이후로 형님은 시어머님을 향한 원망을 거침없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시어머님의 무분별한 투자 때문이라는 듯 끊임없이 구박했고 시어머님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속수무책으로 그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고개를 떨군 채 형님의 쏟아지는 말들을 묵묵히 감내하는 게 일상이자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저는 가슴이 턱 막히는 듯 답답했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집까지 아주버님 명의로 넘기며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다 했는데도 시어머님은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보, 우리 그 땅, 어머님이 사셨다는 그 땅, 우리가 사자. 뭐? 뭔 소리야? 그 땅,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지분 반반으로 공동명의라며 우리가 아주버님 명의를 가져오자고. 그럼 그 땅은 이제 형님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땅이 되는 거잖아. 그건 그렇지. 당신이랑 나 성과급에다 우리 모아둔 돈 보태면 1억은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짊어지고 계신 저 무거운 짐을 우리가 덜어드리자. 그놈의 그린벨트 때문에 아들 며느리 앞에서 죄인처럼 저러시는 거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아니, 살고 계신 집까지 아주버님 명의로 넘겨줬는데도 형님네 저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사람들이 어쩜 저러냐? 나도 늘 그게 마음에 걸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혼자 버텨오셨는지 아는데 형수님한테 저렇게까지 당하시는 게 자식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당신 말대로 어머님이 당신 집으로 다 보상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그 땅 사는 거다? 근데 그거 그린벨트야. 엄마가 속아서 2억이나 주고 산 거지. 그거 몇 천만 원도 안 할걸? 하기사 매매 자체가 안 될 거다. 괜히 우리까지 그 땅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건 아닐까? 물론 어머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린벨트면 어때? 우리 퇴직하고 나면 거기다 농사 짓자. 당신이랑 나 나이 들어서 시골 가서 살자고 했잖아. 까짓거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먹고 자고 하면서 농사 짓지 뭐. 우리가 그 땅으로 어떤 이득을 보자는 게 아니잖아. 어머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근데 또 모르지. 혹시 알아? 우리 죽고 나서 자식 세대에서 그린벨트 풀려서 대박 날지도. 아, 몰라. 나는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이 더 이상 그 땅 때문에 형님한테 욕먹지 않게 하는 거야. 어머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게 내 목표라고. 남편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어머님이 평생토록 짊어지고 계신 마음의 짐. 그 무거운 고통을 우리가 대신 안아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제 안에서 확신과 강한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식사를 마치고 가볍게 차를 마시던 중에 자연스럽게 형님에게 그 땅에 대해 운을 띄웠습니다. 형님, 혹시 그 땅이요? 그 땅 팔 생각 있으세요? 마치 별것 아닌 농담이라도 하듯 최대한 담담하게 물어봤습니다. 동서, 장난해? 나야 당연히 팔고 싶지. 누가 사줘야 팔지. 근데 누가 그런 쓸모없는 땅을 사겠어? 나 진짜 그건 너무너무 팔고 싶어. 팔려고 내놔도 봤는데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는 땅이야. 그 땅은 진짜 아휴, 내 평생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형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 땅에 대한 깊은 경멸과 포기, 그리고 어머님에 대한 원망이 여과 없이 묻어나왔습니다. 형님, 그 땅 저한테 파실래요? 뭐라고? 동서가 그 땅을 사겠다고? 왜? 그린벨트를 왜 사겠다는 거야? 골치 아픈 그 땅을. 저희 은퇴하면 시골 내려가서 살 생각이에요. 조용히 농사나 좀 지으면서요. 그래서 땅 하나 있으면 언젠가 쓸모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근데 동서, 그 땅 그린벨트인 건 알고 하는 소리지? 대한민국에 땅이 얼마나 많은데 멀쩡한 땅 다 놔두고 하필 그걸 사려고 그래?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그 땅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래저래 저희가 사면 형님네도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 땅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도 보기가 좀 그래서요. 그 땅에 아주버님 돈 1억 들어간 거죠? 저희가 1억 드릴게요. 어머, 동서, 1억이 아니지. 그 돈으로 우리가 다른 좋은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벌었겠어? 그 땅 때문에 돈이 묶여서 놓친 기회비용은 어쩔 건데. 재산세는 또 꼬박꼬박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최소한 원금의 2배는 받아야지. 네? 2배요? 그럼 2억 원을 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지금 물가 오른 거 생각하면 5년 전 1억이 지금 2억이야. 우리가 속아서 산 것도 억울한데 그동안 묶여있었던 돈값, 기회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 2억도 솔직히 적은 거야. 동서도 알잖아. 그 땅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까지 생겼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2억으로도 부족해. 저는 1억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네도 어차피 그 땅 때문에 마음고생하셨으니 싸게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시겠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형님 입에서 2억이라는 금액이 툭 튀어나오자 순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 전 투자한 돈이 1억인데 단순 계산으로 2배인 2억을 달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속으로는 도대체 무슨 염치로 저렇게까지 비싸게 부르시나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기가 막힌 건 형님이 스스로 가족 불화 운운하며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불화의 시작이 누구 때문이었는데? 어머님을 그토록 들들 볶고 온갖 원망과 구박을 쏟아낸 건 바로 형님 본인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땅값에 그 마음고생까지 포함해서 받겠다니 정말 뭐라는 거야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모순적이고 뻔뻔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한 이유가 애초에 이득을 보려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돈을 내고서라도 이 땅을 사려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오로지 어머님이 그 땅 문제로 더 이상 형님 앞에서 죄인 취급을 받지 않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형님네가 원하는 대로 2억을 맞춰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내서 겨우 2억을 마련해서 형님네한테 2억을 주고 땅을 가져왔습니다. 그 땅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남편이 이건 당신이 결심한 거니까 당신 이름으로 해라. 이 땅은 이제 당신 거다라고 하길래 뭐 팔리지도 않을 땅에 누구 이름이 뭐가 중요한가 싶어서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 땅은 저와 시어머니 명의가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린벨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니네가 왜 그 땅을 사겠다는 거야? 다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인데 너희들까지 왜 이런 고생을 하려고 드는 거니? 저희가 좋아서 그리고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요. 어머님 아들 이름 아니고 제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머님처럼 땅 주인이에요. 니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2억이나 되는 그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만든다고. 너희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 돈 많아요. 저희도 다 계획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염려 마세요. 이게 다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인데 나 때문에 큰애도 너희도 이놈의 못난 어미 때문에 자식들의 평생 고생길에 오르는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다, 죄인이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인걸요. 저 그 땅에 어머님이랑 같이 이것저것 심을 거예요. 상추랑 고추랑 방울토마토랑 풀도 뽑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아요? 어머님, 이제 주말마다 저랑 주말 농장 하러 가요. 어머님은 허리 안 좋으시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머님은 작업반장, 저는 머슴할게요. 대신 맛있는 새참은 어머님이 만들어주셔야 해요. 그렇게 형님네 땅을 저희가 사는 일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형님은 땅을 우리에게 팔고 난 뒤로는 예전처럼 어머님을 못살게 굴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자기네 지분을 정리하고 나니 더 이상 어머님을 붙잡고 원망할 명분이 사라진 거겠죠. 여전히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퉁명스럽게 대할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큰 소리치며 구박하거나 죄인 취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그게 느껴지셨는지 조금은 숨통이 트이신 듯 보였어요. 그렇게 집안의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일이 터졌습니다. 땅을 사고 나서 몇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집으로 두툼한 우편 봉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구청 도시계획과라고 적혀 있더군요. 순간 도시계획과? 이게 뭔 일이지?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부서 이름이 적힌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세금 체납이라도 된 건가 싶어서 식은땀이 삐질 나더라고요. 얼른 봉투를 뜯어보니 제일 위에 굵직하게 인쇄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 안내문.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거 우리 땅 집원 아니야? 여기 봐. 필지 번호도 정확히 우리 거 맞지? 어디 그 서류 일 줘봐. 맞네? 이거 진짜 우리 땅 번호 맞아? 아이씨, 읽어도 잘 모르겠어. 뭔가 바뀐다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우리 땅에 대한 내용은 맞는 것 같고 여기 적힌 절차를 보면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하고 주민 공청회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이거 다 고치면 최종 확정된다는 거라고 적혀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미 고시까지 났다는 건 뭐지? 고시까지 났으면 뭔가 결정됐다는 거 아니야? 몰라. 내가 이런 소리를 본 적이 있어야지. 저와 남편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문서 특유의 딱딱한 말투로 적혀 있었는데 그린벨트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에 이미 결정되었으니 곧 고시된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문서 중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제되는 구역의 범위와 필지 번호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거기 제 이름으로 된 땅 번호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눈을 비비고 또 확인했죠. 아무리 봐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서류에 조만간 주민 공청회를 연다는 내용도 있으니 남편과 함께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도 무슨 서류 받으셨죠? 아, 그거. 그래, 뭔 서류가 오긴 왔는데 안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큰형네나 니네한테 물어보려고 했지. 어머니 절대 그 서류 형님네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 왜? 이게 뭔데? 저도 아직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조만간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 무슨 내용인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형님네한테는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어머님과 저희 부부는 그날 저녁 일단 이 사실을 함구하고 지켜보기로 조용히 합의를 봤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비밀을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 저희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니까요. 뭔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나서 형님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안내문에 적힌 구청 도시계획과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사실 서류만 읽어서는 전문 용어도 많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설명해 주길 이번에 해당 지역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개발 제한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야? 우리 땅이 풀린다고?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얘기하자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구청을 나와 저희 땅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요? 거기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린벨트 해제 얘기 돌면서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고 있잖아. 지금은 뭐 거래가 되는 건 없고 호가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조만간 그린벨트 풀리면 못해도 몇십 배는 뛸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부부는 서로 얼굴만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어머님, 이제 그 땅 때문에 속 안 끓이셔도 돼요. 뭐? 왜? 얘가 괜히 겁나게 왜 그래?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저희가 구청 가서 확인했는데요. 그 땅이 곧 개발 제한구역에서 풀린대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어머님이 그때 큰아주버님 결혼 자금을 투자하셨던 그 땅 결국 대박이 난 거예요. 그동안 어머님 마음고생 많으셨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땅은 어머님의 짐이 아니에요. 완전 든든한 자산이에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믿기지가 않아. 나는 그 땅 때문에 죄인처럼 살았는데 평생 아들 낳길 망쳐놨다고, 내가 모든 걸 망쳐놨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님,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어머님은 사기당한 게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머님 투자는 완전 대박인 거라고요. 그때 그 땅 소개해준 지인 찾아가서 큰절해야 한다니까요. 얼마 후 가정 모임에서 저는 결국 이 사실을 형님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숨겼다가는 더 큰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아주버님은 의외로 담담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 땅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마치 애써 담담하게 넘기려는 듯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달랐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이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펄펄 뛰듯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이거 미리 알고 산 거 아니야? 네? 제가요? 땅 풀린다는 거 알고 일부러 나한테 뺏어간 거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사? 동서가 나한테 땅 뺏어가자마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거 이게 우연이라고? 형님, 저희도 그린벨트는 평생 못 푼다고 생각했고요. 그냥 어머님 마음 좀 가볍게 해드리고 저희 은퇴하면 농사라도 지으면서 살자 싶어서 산 거라고요. 말은 아주 그럴싸한데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동서 진짜 상큼하다. 야, 진짜 이렇게 동서가 내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네. 형님, 오해예요. 제가 그런 정보를 무슨 수로 알아요? 솔직히 그때 2억이라는 돈도 대출까지 받아서 무리해서 만들어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땅을 대출까지 받아서 왜 무리해서 샀냐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아니, 그건 형님이 2억에 팔겠다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은 거죠. 전 사실 형님이 1억에 팔 줄 알았어요. 아, 됐고, 동서. 나 이거 이대로 못 넘어가. 뭘 못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동서가 개발 정보 미리 알고서 나한테 그 땅 뺏은 거잖아. 형님, 진짜 이러지 마세요. 형님 속상한 마음은 이해가 되긴 한데 저한테 괜한 화풀이 하진 마시라고요. 끝까지 모르쇠로 딱 잡아떼시겠다. 좋아, 갈 때까지 가보자고. 뭘 갈 때까지 가요. 갈 때까지는 혼자 가시고요. 전 형님이랑 같이 갈 마음 없어요. 형님은 분하고 억울하다는 듯 혼자 씩씩대더니 그때부터 정말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리저리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유명한 변호사도 찾아가 보고 심지어 구청에까지 직접 찾아가서 온갖 걸 확인하려 했죠. 그런데 이미 저랑 계약도 다 끝냈고 돈까지 다 받아서 적법하게 땅을 판 거라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제 와서 이 거래를 다시 되돌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형님의 표정은 말 그대로 숫덩이처럼 어두워졌어요. 그제야 자기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을 테니 후회가 정말 밀려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땅에 대한 미련을 참아버리지 못했는지 형님은 결국 직접 현지 부동산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땅은 이제 금싸라기예요. 최소 20억. 저라면 30억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억이라는 돈에 미련 없이 내다버린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는데 순식간에 수십억 원짜리 금덩어리로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이 모든 것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형님은 이 모든 억울함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도 기어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의 절반은 여전히 어머님 몫이니 그 몫은 당연히 자기들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거였죠. 혹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 명의의 땅은 무조건 자기들이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까지요. 아직 손에 들어오지도 않은 그 엄청난 금액에 대한 미련을 끝내 놓지 못하던 형님은 급기야 시어머님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땅 절반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 절반은 내 명의로 되어 있지. 그게 왜? 그럼 어머님, 혹시라도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님 명의의 그 땅 지분은 저희한테 상속된다고 유언장에 확실히 적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서방님네랑 쓸데없는 잡음이나 불필요한 분쟁이 안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뭐라고? 무슨 소리긴요, 어머님.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어차피 그 땅은 원래 저희 남편 돈, 그러니까 저희 돈 1억이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저희가 다른 곳에 투자했으면 몇 배, 아니 몇십 배는 더 벌었을 저희 돈이라고요. 이제라도 그동안의 손해를 생각했으면 최소한 어머님 몫이라도 저희한테 와야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지금 서방님이랑 동서는 저한테 그 땅 뺏어가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큰아들이고 큰며느리인데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 몫은 당연히 저희한테 돌아와야 마땅하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다만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시어미한테 죽을 날 받아놓으라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듣기가 많이 불편하구나. 그리고 내가 이미 이 집을 너희들 앞으로 증여해 줬잖아. 그런데도 내 재산을 전부 너희에게 달라는 말은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구나. 어머님이 주신 이 집, 이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이 집이랑 그 땅값은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그 땅값이면 이 집 몇 채는 살걸요? 유언장에 쓰는 게 복잡하고 싫으시면 그냥 지금 저희한테 증여하세요.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 건데 뭐 미리 주시면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에 대해서는 서방님이 혹시라도 욕심내지 못하게 확실히 정리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집안 시끄러워질 거예요. 아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어머님 몫을 어떻게 하시든 그건 전적으로 어머님 결정에 달린 일입니다. 어머님이 지금 당장 큰형님에게 증여를 하시든 아니면 나중에 혹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으로 그 땅을 형님네에게 상속을 하시든 그건 전적으로 어머님 자유고 어머님 마음이니까요. 혹시라도 어머님이 그 땅을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어머님의 뜻에 따라 그 땅을 처분할 마음이 있고요. 반대로 제가 팔고 싶어도 어머님이 팔기 싫다고 하시면 당연히 안 파는 거죠. 애초에 이 땅을 산 이유가 오직 어머님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할지도 전적으로 어머님의 뜻에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은 거의 매일같이 어머님 댁에 쳐들어가 유언장을 써달라, 아니면 아예 지금 당장 증여를 해달라 어머님을 들들 볶아댔습니다. 그렇게 형님한테 들들 볶이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신분증이랑 도장을 꼭 챙겨서 지금 당장 나오라고요.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심장이 철렁했지만 일단 어머님 말씀대로 급하게 챙겨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망설임 없이 법무사 앞에 앉아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미리 준비해 오신 듯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머님 땅인데 당연히 어머님 명의를 두셔야죠. 제가 이걸 왜... 아니다. 이제 이 땅은 온전히 네 거야. 어머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이 땅 때문에 머리 아파서 이러시는 거라면 이참에 아예 확 팔아버릴까요? 좋은 값에 팔아서 그 돈 통장에 넣고 어머님 팡팡 쓰시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 땅 내가 알아보니까 앞으로 계속 오를 땅이라고 하더라.
네가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욕이 나겠어. 나는 네가 그때 이 땅을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런 너에게 이 땅 주는 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내 진심이야. 아휴,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내일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저희랑 함께 하셔야죠. 저희한테는 어머님이 필요해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순간부터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줘서 내가 얼마나 든든하고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 네가 복덩이였어. 네 덕에 그린벨트도 풀린 거야. 그렇게 어머님이 평생 애물단지처럼 여기던 그 땅은 마침내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지분까지 증여받으면서 땅의 모든 명의가 제 이름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형님 귀에 들어가자 형님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듯 난리가 났습니다. 눈이 뒤집혔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였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와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급기야는 무작정 어머님 집으로 쳐들어와 집안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이런 난동도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분에 차서 악을 쓰던 형님은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린 듯 어머님 앞에서 서럽게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심했어요. 괜히 어머니 탓만 하고 어머니를 원망만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어머님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죄인처럼 며느리의 구박을 묵묵히 감내해왔던 어머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나는 이제 네 얼굴도 네 목소리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나한테 용서를 빌 것도 없고 나도 너한테 줄 건 없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볼 일 없도록 하자. 그 말씀을 끝으로 어머님은 더 이상 미련 없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지난하고 길었던 이 모든 싸움의 결말은 그렇게 명확해졌습니다. 땅은 온전히 제 것이 되었고 어머님은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죄책감과 억눌림에서 마침내 벗어나셨습니다. 반면 형님에게는 제가 건넨 2억 원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조차도 형님 마음속의 허기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신뢰를 잃고 어머님의 사랑마저 잃은 채로 형님은 홀로 앉아 분노와 후회만을 곱씹어야 했으니까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각자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일 뿐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진정한 재산은 땅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지켜내려는 마음이라는 것을요.